안녕하세요. 자, 3주차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편안하게. 고개 안 숙여도 돼요. 한 10분 정도 지난주까지 했던 거 잠깐 볼 거예요. 재산세랑 관련 도시지역부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하죠. 근데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돼요. 그럼 오늘 배우는 취득세는 책 자체에 이게 없어요. 뭐 물납이 된다, 분납이 된다, 아예 표현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랑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납은 가능하죠. 징수금하고 징수순위는 다르게 답을 하셔야 돼요. 징수금은 지방세로 가정하면 딱 두 개입니다. 지방세랑 체납처분비. 여기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처럼 징수순위를 물어본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자체 지방세를 먼저 걷고 마지막에 가산세를 걷어요. 어떻게 암기했어요? 체지방이 가산된다. 어느 단계에 부과되느냐인데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지방소득세는 요 소득세 영향을 받죠. 보유, 양도.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인지세는 취득, 양도. 언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한가? 오늘 배워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이게 오늘 배우는 취득세 취득 시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세금이죠. 6월 1일 과세 기준일. 지방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죠. 본세를 쫓아갑니다. 과표가 되는 세목, 본세가 되는 세목을 쫓아간다는 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영향을 받죠.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소득세는 아무런 말을 주지 않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중간자가 붙으면 중간 연합기간이 끝나는 때. 인지세는 작성. 어떤 세금 불문하고 수시란 단어가 붙으면 수시자가 나와야 되고요. 가산세는 뭐뭐뭐 날짜가 경과하는 때. 누가 세금 내는 금액을 확인해서 정하느냐. 이게 확정이죠. 오늘 배우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했죠. 납세 의무자가 등록하죠. 납세 의무자가 돈을 벌었죠. 원칙은 신고. 반대로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다만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 가능하죠. 이렇게 확정됐던 게 5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납세의무자, 납부의무는 소멸하죠. 납부하면 소멸한다. 충당되며 소멸한다. 부가가 취소되며 소멸한다. 부가 제출기간이 만료되며 소멸한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한다. 부가 제출기가 납세자가 사기를 칩니다. 10년. 신고서 제출을 안 했다. 원칙은 7년. 무신고 단어 옆에 상속징여란 단어가 보이면 10년. 오늘 요 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재산세는 원칙은 5년.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 5천만 원, 5억을 판정할 때는 요거 중요하죠. 뭐를 제외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정한다는 거. 10년, 5년. 가산세, 무신고는 사기가 없으면 20, 사기치면 40. 과소신고, 사기가 없으면 10, 사기치면 사기친 부분만 40이에요. 그럼 전체 과소신고에서 사기친 부분을 빼. 근데는 일반이죠. 그때는 10 따로 계산한다는 거. 아예 신고서 제출을 안 한 사람이 나중에 하는 게 기한 후 신고. 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과소신고한 사람은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사람은 경정등 청구. 용만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조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 배당 순위 결정할 때 우리는 순서대로 갑니다. 룰로 갈 거예요. 우리 2단계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직은. 반드시 물어보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단어 다 무시하시고 그 세금이 보유 관련 세금이 아니다. 그러면 취득세죠.
이때는 채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 무조건, 날짜수. 이 패턴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물어보는 세금이 열거된 세금이네요. 여기까지 왔네요. 그때는 채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게 주택 관련 채권이 아니냐, 이냐. 지금은 저당권이니까 주택 관련 채권이 아니죠. 이때는 세금을 우선 확보받기 위해서 날짜 상관하지 않고 관련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 밑에처럼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날짜 무시하고 누가 우선한다? 재산세. 요거 중요해요. 요까지만 했어요, 제가. 다만 같은 세금끼리 싸울 수 있죠? 그러면 자, 오랜만에 해봐야지. 자, 몇십 개 합시다. 약간 사이비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믿습니까? 하지마. 자, 담보, 압류, 교부청구. 사이비 느낌이 안 나요. 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죠. 행정심판은 심판은 필수인데 이의는 선택이에요. 그게 1번하고 2번이죠. 날짜는 일반적으로 90일. 다만 천재지변 등이 나오면 14일. 공매처분 보류는 30일.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서류 보내는 게 서류 송달이죠. 근데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 바로 효력 발생 시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고하고 며칠이 지나면 14일. 요게 3번. 송달이 지연되면 그 날짜로부터 며칠까지 연장해 준다. 14일. 만약에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도달했어요. 또는 납부기한에 도달했는데 딱 봤더니 7일밖에 여유가 없어. 말이 안 되니까 그 날짜로부터 며칠까지 연장해 준다. 14일. 요까지가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론 부분은 제가 대부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뼈대를 알고 계시면 만약에 총론을 100%로 가정했을 때 90%는 커버가 돼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10%는 커버가 안 돼요. 왜? 그건 지역적인 부분. 그건 나중에 우리가 3차 때를 커버시킬 것이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흔들려 하는 거야. 기본 뼈대를. 여기가 흔들렸는데 너무 살을 붙이려고 하시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 뼈대는 약한데 살을 붙이면 뭐해?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가는 거지. 뭔 말하는 거야 근데. 자, 취득세 지난주 일부 했어요. 납세의무자 취득 개념까지 했고 누가 세금을 내는가 여기까지. 그러면 자, 편안하게 보세요. 과점주주 간조취득은 100분의 50 초과. 다만 100분의 50이 초과되더라도 세 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의지하지 않죠. 세 개 단어가 뭐예요? 설리, 감자, 총 주식 비율이 없는 경우 어떻게 암기했어요? 설익은 감자도 없다. 이게 아니면 지분비율만큼은 의지하죠.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혹시 지난주에 이 문제 제가 PPT를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죠. 자료 오늘 받고. 지난주에 PPT 본 기억이 난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다시 하죠. 자, 오늘 자료 보세요. 오늘 프린트 하나 받으셨어요. 프린트. 번호 계속 이어집니다. 26번. 자, 앞에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만 확인하시고 먼저 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강의 들으십시오.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찾는 게 아니고 과세가 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요. 몇 개인가. 그러면 자, 기억을 봤더니 키워드가 하나 보이네. 뭐가 보여? 설립. 그럼 간주하지 않죠? 자, 우선은 리를 먼저 보시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비율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설익은 감자도 없다 해서 없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서 니은하고 디귿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보십시오. 니은하고 디귿 묶으셨어요? 자, 보시면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최초가 됐죠.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의제가 되는 것이고, 자,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됐죠. 그때는 어디 부분을? 증가분.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모두 증가분을 간주하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로 두 개죠. 이렇게.
이렇게 몇 개인가 물어보면 조금 짜증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문을 다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풀었는데 뭐 썰렁하다, 춥다. 자, 지난주에 요거도 했죠. 사실상하고 공부상이 다르다. 원칙은 사실상으로 갔죠. 예외는 공부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였잖아요. 잔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등기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요때부터 내는 것이죠. 이때가 취득세. 이게 요거잖아요. 1번.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행위가 일어났다며 사실상 세금 내고, 제가 지난주에 2번까지 강의했어요. 주체구조 못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누가 낸다? 주체구조. 지금부터 오늘 강의에 들어갈게요. 이제는 익힘장도 피시고 같이 쫓아오셔야 돼요. 자, 3번 가보시죠. 지목을 변경을 해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액 상승이 된다면 세금을 때려야 되죠. 당연히 그 변경 시점 소유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그림을 잠깐 보시죠. 이 디테일한 내용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냥 틀만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요런 토지를 요 지역에서 요렇게 꾸불꾸불한 게 요게 내 거야. 가격도 낮고 이 지역을 정비사업 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요 꾸불꾸불한 토지를 이렇게 사업시행자한테 제공을 해줘. 그럼 사업시행자가 막 포크레인 같은 거 불러갖고 막 정비사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토지를 받아. 그래서 요런 토지를 받은 거예요. 요렇게. 어우, 대박이네. 그럼 요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토지를 교환했잖아, 지금. 줄여서 환지. 근데 일반적인 교환은 내 거 주고 남의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지는 어때요? 내 거 주고 내 것을 받는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 푸시다가 환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내 것을 주고 내가 내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지는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가 된다? 조합원. 그럼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인데, 만약에 전부 다 환지로 정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만들 때 우리 그 공원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환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일부 토지를 놔둬요. 그걸 우리는 공법 시간에 보류지란 말을 배워요. 그럼 보류해둔 땅인데 보류 내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원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놔둔 토지가 공공용지고, 이 채비지는 지금 공법 시간에 채비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 분야는 아니니까. 저도 잘 몰라.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 당황해.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업 시행자한테 비용을 부담해 줘야 돼. 사업 시행자가 공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현금은 없잖아. 근데 나는 뭐를 많이 갖고 있어? 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요렇게. 왜? 이거 토지 팔아서 나중에 비용에 충당하라고. 그렇게 우리 쪽에서 비용에 충당하라고 넘겨주는 땅을 채비지란 말을 써요. 말이 겁나 어려운데 한글로 풀면 이 지가 토지잖아. 여기 비가 비용. 그거를 대체하는 땅이야. 이게 이제 채비지예요. 원래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야. 그럼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푸시다가 내 눈에 뭐 보류지나 채비지라는 단어가 보여. 그러면 우리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업 시행자 갖고 있는 거야? 사업 시행자.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 그까지만 지금 공부하세요. 이 디테일한 내용 필요 없고.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자, 화면 바꿀게요. 자, 환지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자, 둘 중에 하나. 환지란 단어가 보이네.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되고? 조합원. 그런데 보류지 등은 누가 갖고 있는 거다? 사업 시행자. 그럼 세금 누가 내고요? 사업 시행자. 요까지. 이게 4년 전에 신설한 법조문인데 2년 전에 이걸 답을 바꿔서 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세금 낸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환지는 내 거 주고 내가 받는 것인데. 그다음에 4번 배웠죠? 과점주주가 세금 낼 수 있는데, 과점주주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럼 서로 같이 납할 연대납세금을 지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도? 그럼 서로 같이 납할 무슨 납세?
연대 납세원. 자, 6번은 그림을 잠깐 보시죠. 우선 키워드를 익숙하게 하세요. 재건축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00명은 조합원이 되죠.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게 재건축 조합. 그럼 공법에서 배우는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올린다고 많이 지어요. 그래서 150채 아파트를 지었다 가정을 했을 때 150채 중에서 100채는 당연히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증을 준다고, 증서를. 그게 조합원 입주권. 그럼 조합원 입주권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죠.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잖아. 조합 주택용 부동산. 당연히 그러면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받는 거야? 조합원. 그럼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50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일반 분양분이 많을수록 대박 나는 것이죠. 조합원들은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증을 줘. 여기 이제 분양권이고, 분양권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죠. 어떻게 표현한다? 비조합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석인가? 붙진 않는구나.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답은 적혀 있지만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주택은 아니죠. 왜? 주택은 철거됐잖아. 분명히 형태가 있는 주택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적 주택은 아닌데 제재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 때 요 권리증을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시켜요. 그럼 무슨 소린가 하면, 다음 달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1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거든. 요건 충족 시.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분양권 권리증이 하나가 있고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 그때 아파트를 팔면은 이 주택수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뭐는 아니지만, 주택은 아니지만 제재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계산에는 포함시켜서 제재한다? 주택수. 이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것만 신경 쓸게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낸다? 조합원. 자, 7번은 건너뛰시고요. 여러분들 차량 같은 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관련 세법 아니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보시면 되고, 요 8번하고 9번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8번하고 9번. 지금 입김장 보셔야죠. 입김장. 화이팅! 자, 8번을 보시면, 보세요. 깜짝이야. 자, 택지공사가 천천히, 기준 천천히 해요. 괜찮아. 한 번 더 해요. 자, 토지에 정원을 설치해 볼까요? 그럼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세금 내는 것이고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설치해. 그럼 당연히 누가 가격이 상승한다?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는 토지,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데가 없거든. 자, 10번 중요합니다. 우선 그림을 잠깐 보시죠. 뒤에서 다시 언급할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재산 운용을 잘 못해. 뭐 월세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전문 기관한테 이 재산 운용을 맡기려고 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신탁, 믿고 맡기는 것인데,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서 운용하는 쪽을 수탁자. 그러면 신탁이 설정되면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이렇게 넘어가요. 등기는. 그걸 신탁 등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질문 드릴게. 위탁자 부동산이 신탁이 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 이전은 돼요. 그런데 정말로 소유권 넘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것이니까 요 이전하는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렇게 넘어갔을 때 양도가 아니고 넘겨받았을 때 취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탁이 종료돼서 해지가 돼. 그럼 다시 요렇게 등기부가 넘어가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본인 걸 본인이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고 취득이 아니야. 그런데 신탁이 되어 있다고 매년 부과되는 보유 관련 세금을 만약에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용하겠지. 모두 신탁해 놓으니까 신탁에 상관없이 보유 관련 세금을 때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분명히 신탁이 설정되면 등기부는 누구로 이정돼 있어? 수탁자. 근데 이거 수탁자 거예요? 사실은 위탁자 거예요? 위탁자. 그럼 보유 관련 세금 누가 내야 돼? 위탁자. 그것만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위탁자랑 수탁자 간의 이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얘들은 원칙은 세금을 부과 안 해요. 좀 더 나올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비과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면을 바뀔게요. 전혀 다른 화면이에요. 얘는 수탁자로 넘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 지위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건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 새로운 위탁자는 어떤 세금을 낸다? 취득세.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이 키워드가 나와요. 위탁자 지위의 이적. 그럼 누가 세금 낸다? 새로운 위탁자. 자, 11번.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을이에요.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갑이고. 그러면 채권자 을은 자기 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에 요렇게 민법에서 배우는 가압류를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가압류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압류를 못 들어오죠. 그러면 을이 여러분들 갑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너 최근에 건물 신축했잖아. 빨리 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 그래야지 내가 압류 들어가잖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그럼 이거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등기를 안 하니까 을이 법원에 등기를 하자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기를 하자고 신청은 을이 했지만 나중에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갑 명의로 등기하니까 이 등기 관련 취득세를 얘가 내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신청한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러면 11번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등기 신청을 했어. 그러면 신청자에 상관없이 얘 명의로 등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원칙은 세금 누가 낸다? 갑이 내는데 법을 바꿔서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채권자 대의자 을은 납세무자 갑을 대의해서 대신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얘가 대신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의자 을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납세무자 갑에게 그 사실을 뭐한다? 즉시 통보하니까 요 취득세를요 등록 면허세로 바꾸잖아요. 똑같아. 양쪽 다 조문이. 그래서 채권자 대의자인 을이 갑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강의했네요. 12번은 강의 안 할 거예요. 아직 보지 마시고. 그러면 부탁을 드리면 저는 지금 11번까지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2번은 제가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하겠죠, 나중에. 자, 오늘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료. 자, 앞에 잠깐 볼게요. 앞에 보시면 깜짝이야. 이게 왜? 와, 이게 자석이네. 여러분 놀랬죠? 이거 봐봐요. 이거 살짝 놔볼게.
졸음을 깨게 하는 법을 드디어 내가 알았다. 3주 만에 알았다. 만약에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졸음 깨는 거야. 딱 좋네. 아, 걸렸어 이제. 자, 보시면 이게 2017년도에 5개 지문 중에 지문으로 나왔던 걸 제가 지금 OX로 뺀 것인데 용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가로를 잠깐 보세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사람 상속인에게 재미있는 말이 나오네. 유중이라는 걸 했어요. 유중. 민법 시간에 배울 텐데 유중은 뭐냐면 이걸 줄임말이에요. 오랜만에 필기하죠? 처음 필기하네. 유언으로 증여한 거예요. 증여. 이게 줄임말이 유중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분명히 유중도요. 증여 계약이에요. 분명히 증여 계약인데 자, 질문 드릴게. 세법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강조했죠. 그러면 이 유중도 증여 계약인데 법률 효력이 언제 발생할 것 같아요? 죽어야 돼. 유언으로 증여한 거잖아. 유언으로 죽어야 돼. 그러면 상속과 똑같잖아. 죽어야 된다는 건 상속과 똑같잖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유중을 받잖아요. 이건 증여로 취급을 안 해. 세법을 때릴 때는. 뭐로 취급한다? 그냥 상속으로 취급해. 요거 기억할게요. 그래서 가로 보시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중을 뭐한다? 포함한다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글씨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제가 다 잘하거든. 얼굴도 괜찮고 목소리도 좋고 악필이야, 악필. 글씨 진짜 못 쓰죠. 뭘 또 끄떡끄떡이에요.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진짜 잘 써볼까요? 내가 이제 대충 써서 그렇지 제대로 쓰면 잘 써요. 어때요? 잘 쓰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글씨는 요걸 초성이라고 하거든. 자음의 첫 요거를 우리 사장님 왜 물 드릴까요? 아유, 흥분하셨어. 요 초성을 크게 쓰면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물 한 잔 갖다 드리라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 웃겨서. 자, 28번인데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어떻게 푸나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갈게요. 강의 들으세요. 얘는 몇 개인가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르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문을 모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편법을 써볼게. 올해 이렇게 찍었어야 된다는 거. 자, 기억을 봤더니 이건 아는 지문 같아. 취득은 유상을 여기까지는 맞잖아. 그런데 기부 등은 제외한다. OX, X. 취득세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고 지난주에 강조했죠.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옳은 거 찾는 거. 그러면 5개 보기에서 기억이 들어갔잖아.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답이 안 돼. 그러면 얘를 무조건 제꼈어야 돼요. 2번은. 찍더라도 기억만 놓고 봤을 때. 그 나머지는 기억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까요? 니은은 이거 배운 거 나왔잖아. 배운 거. 그러면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세금은 누가 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럼 얘는 무조건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옳은 지문이니까 5개 지문 중에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니은은. 그럼 5개를 보시면 니은이 들어간 게 여러분들 여기밖에 없다니까. 1번 하고 3번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벌써 얘를 제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었어.
기억하고 니은밖에 볼 시간이 없었죠? 그러면 찍더라도 1번하고 3번 중에 찍었어야 돼요, 그분은. 그럼 이제 그 다음 푸는 요령을 말씀드릴게. 그러면 1번하고 3번인데 지금 차이는 미음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은 디귿하고 리을은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귿하고 리을은. 그러면 굳이 디귿하고 리을을 먼저 읽으면 안 됐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5개를 다 읽은 다음에 조합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각각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먼저 읽지 마세요. 그 다음 봤더니 미음을 볼게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내는데? 조합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 사업 등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무슨 주택을 말하는 거야? 공동주택이지. 그러면 공동주택은 당연히 조합원에 들어가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옳은 질문. 이렇게 답이 3번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3번이 아니고 조합원이 특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음이.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 이렇게 찾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디귿하고 리을은 분명히 뭐 틀렸겠지 뭐. 옳은 건 지금 니은 하나니까. 그럼 디귿을 봤더니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가액이 증가했다면 특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감소한 경우에도 본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감소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어디까지만 들어가야 돼? 증가.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 리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는다고 되시니까 틀린 거잖아. 유언으로 증여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틀린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풀어요. 저처럼 푸는 게 아니고 몇 개인가를 찾아라. 그럼 다 봐야지. 근데 지금은 조합을 하는 문제잖아. 그러면 다 보는 게 아니고 아는 지문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모르겠어, 디귿하고 리을을 모르겠어,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우선 스킵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지문을 본 다음에 찾아요, 조합을. 그 다음에 찍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한 5개 중에서 찍는 게 아니고 2-3개 중에 찍는 걸로 바뀐단 말이야. 시간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딱 시험 보고 나왔을 때 나는 문제를 다 찍은 것 같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고득점으로 합격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분은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이렇게 제낄 수 있어서.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게 공부를 겁나 안 했어. 니은도 몰라. 그분은 어차피 합격할 실력이 안 됐던 거였고, 니은마저 모른다면 구구단도 모르고 시험장 갔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이게 이번 시험 문제인데, 이번 시험 세법은 어려웠어요. 역대급 문제, 역대급. 그래서 2차 과목 중에 유일하게 욕먹은 선생님들이 세법 선생님들이야, 올해는. 그래서 세법 선생님들이 올해 수명이 한 2년 늘어났대. 하도 욕먹어서. 저도 한 수명이 늘어났겠지 뭐. 그나마 저는 지금 욕을 덜 먹었어. 잘해서. 관심이 없네. 자, 다시 이쪽을 보시죠. 앞에 보시면 중요해요. 여기는 하나 예외 조문을 만들 거예요. 연말에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요. 부모님을 직계 존속, 자녀를 직계 비속, 합쳐서 직계 존비속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남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이 아내에게 이전됐어. 그런데 부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썼대. 여러분들의 과세관청이야. 원칙은 그 매매계약서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이전은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은 그냥 뭐로 본다? 증여로 가요. 원칙은 증여예요. 그런데 현재 법에서 몇 개를 열거를 하고 있어. 이런 단어가 눈에 보이며 이것은 대가를 지급했다는 걸 속일 수가 없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그때는 뭐로 본다? 유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위로 가시면 연결을 봐.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이전은 원칙은 증여예요. 원칙은 증여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어. 자녀가 법원 가서
최고 가격을 써내서 자녀가 낙찰을 받았어.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이지. 그럼 이건 유상거래라고 합니다. 공매 똑같고요. 누군가가 망했어. 그럼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집행하죠. 그 파산 절차에 따른 파산 선고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네. 얘도 역시나 어디서 집행을 해? 법원. 못 속입니다. 지난주 언급했네. 남편이 갖고 있던 상가를 아내분한테 넘겨주고 대가로 아내분이 갖고 있던 주택을 남편이 넘겨받으면서 양쪽 다 등기전에 했어. 그럼 등기부상 양쪽 다 대가 지급했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교환이라는 단어가 보면 유상거래로 가고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매매대금을 10억 원 돈을 이체를 시켜줬어. 그 10억 원 돈이 확인돼야 돼요. 자녀가 10년 동안 삼성전자에 근무했네. 연봉세죠. 그럼 10년 동안 소득세를 낸 자료로 10억 돈 번 게 확인되잖아. 소득이 증명됐네. 또는 자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돈 10억 원으로, 또는 자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빌려 10억 원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시켜줬네. 돈 확인되죠. 또는 옛날에 할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할아버지로부터 수중이 증여해요.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10억 원을 이체시켜준다. 대가 집한 거 확인되죠? 그럼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면 무슨 거래로 본다? 유상거래.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은 파산 선고의 타, 경공매의 경, 대가 지급의 대, 교환의 교인데, 여러분들 그 대교가 뭐예요? 대교. 큰 다리잖아. 근데 파경은 뭐야? 헤어진 거잖아. 파경해서 다리 건넜어. 그럼 뭐야 이제? 빠빠이. 남남이잖아. 남남이니까 유상거래로 가야지. 이렇게.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어도 그냥 일부러 웃어주시지. 어우 썰렁해. 추워. 갑자기 기운이 없어져. 배도 고파지고. 아침에 밥은 안 먹고 와서 그러나? 아침에 밥은 안 먹었어요. 저 쌀은 먹은 기억이 없어. 블루베리 한 200g에다 요구르트 넣고 계란 2개 삶아서 먹고 왔어요. 관심이 없다. 밥 먹은 거랑 똑같아요. 엄청 배불러. 자, 그림 잠깐 보시죠. 중요합니다. 갑이 부동산을 4억 원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썼네. 그래서 여기에 근저당권 1억 원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너한테 4억짜리 증여로 소유권 넘겨줄게. 여러분들이 을 수중자야. 4억짜리 넘겨주겠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지. 왜 안 받아? 공짜로 받는데. 뭐라고 하면서 받아야 돼? 고맙다. 땡큐. 그런데 갑이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하나 걸어. 야, 을 4억짜리 그냥 증여로 받지 말고 네가 은행 가서 내가 갚아줘야 될 채무 1억 원만 대신 부담해 줄래? 한마디로 수중자가 증여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이게 부담부예요.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 가서 1억 원만 대신 부담해주면, 갚아주면 4억짜리를 증여로 넘겨받아.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럼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바보지. 얼마 이득이야? 3억. 뭐라고 하면서 받는다? 덜 고맙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4억 원짜리를 취득하는 거잖아. 근데 유형이 달라진다니까. 4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1억 원은 분명히 대가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유상승계 취득 관련된 세금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은 말 그대로 무상, 증여 관련 세금.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유상거래랑 무상거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등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아닌 자예요.
그러면 채무액까지는 무슨 거래라고 하고 유상, 채무를 제외한 것은 무상. 요까지만 공부할게요.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채무액은 뭐로 가시고요? 유상. 채무액을 제외한 것은 증여. 자, 29번 질문 보실래요? 29번. 자, 봐봐요. 2019년도 질문인데 파산 선고란 단어 보이세요? 그럼 아까 파경대규에서 파죠. 그럼 얘는 무슨 승계로 본다? 유상승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됐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부과한다라고 바꾸셔야지. 자, 30번. 자녀, 직계 비속, 부모님, 직계 존속간 이전됐는데 자, 무슨 단어가 뭐야? 교환. 그럼 교환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 이거 틀렸잖아.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진짜. 제가 헛말이 아니고 이렇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뼈대를 잡는 공부를 하잖아요. 시간이 진짜 줄 수 있거든. 근데 뼈대를 잡지 못하고 막 이거 갖다가 하고 막 저거 갖다 하고 막 많이 알면 좋은 거 막 뭘 들킨 뭐가 좋아. 어차피 객관식 못 맞추는데.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하라는 거. 자, 요거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인데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취득세는 이렇게 열거된 것이 하나죠.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여기부터 좀 쉬었다 할 텐데 자, 저를 보시면요. 지금 이번 시간은 납세의무자 일부분하고 취득 유형을 배웠습니다. 자, 시험 지문에 환지란 말이 보였어. 누가 받는 거야? 조합원. 보류지란 단어가 보이면 사업 시행자.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죠. 근데 이 상속에는 상속인이 유증받은 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예요. 증여 계약이지만 우리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하니까 어디에 포함시킨다? 상속에 포함시킨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이전은 원칙은 증여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예외를 기억해야 돼요? 아니에요. 원칙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을 기억 안 하고 예외만 기억하잖아. 객관식 폭망할 겁니다. 예외는 예외란 단서를 줬을 때만 예외예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도 70%가 원칙을 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예만 해버리니까 나중에 머릿속에서 문제를 봤을 때 뒤죽박죽 꼬이는 거야. 다시 갈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이전은 아무런 단서조항이 없어. 그럼 뭐로 가셔야 돼? 증여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 눈에 교환이란 단어가 보이거나 파산 선고가 보이거나 공경매가 보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된다는 단어가 뭐야? 그 단어가 보였을 때만 유상거래라고 하시라고. 이런 마인드를 잡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을 기억할 생각을 안 하고 예외만 먼저 머릿속에서 각인시켜버리니까 시험 지문은 반대로 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뭐부터 기억한다? 원칙. 그게 됐을 때만 예외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채무에까지 물어본다면 뭐로 가고? 유상거래.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무상거래. 무상거래 중에서 증여. 요 정도까지가 1교시 뼈대인데 제가 말은 뭐 반복하는 시간 한 10분, 그 다음에 뭐 설명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인데 말은 30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습 시간은 한 5분도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주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공부를 복습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인데 더 안 좋은 거 아예 안 보려고 하시는 거 이건 최악이고 조금만 보시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3, 4월달, 5, 6월달에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근데 지금 아예 안 해버리고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때 못 쫓아요, 여러분들 세법. 3월달, 5월달 가면 강의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레벨업 될 거거든. 합격해야 되니까. 지금 할 때부터 조금씩만 하세요. 많이는 하지만 많이 하면 기분 나빠. 조금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숙제 검사를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없지 뭐. 여러분들 양심에 맡겨야지 뭐. 자, 쉬었답니다.